조선시대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도리, 즉 인륜을 짓밟은 흉악범에게 내리는 극형 중에 극형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인의 양팔과 양다리를 소나 말에 묶어 사방으로 찢어 죽이는 거열형입니다. 그런데 2025년 대한민국, 과거였다면 당장 이 끔찍한 거열령에 처해져서 사지가 찢기고도 남을 천인공노할 악마들이 카메라 앞에 그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이 복구해낸 4,800개의 영상 파일. 그 속에는 천사 같은 아이에게 지옥의 고통을 안겨준 친모, 그리고 이를 묵인한 친부의 끔찍한 악행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생후 133일, 아직 목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69cm의 아주 작은 아기가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한 여성이 다가오더니 아기의 얼굴을 무참히 발로 밟습니다. 가느다란 발목을 잡아 허공으로 번쩍 들어 올리더니 이내 침대 위로 거칠게 내동댕이 칩니다. 발버둥 치는 아기의 얼굴 위로 베개를 덮어 숨통을 조이기까지 하죠. 도대체 이 집 안방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걸까요? 2025년 10월 22일 오전 11시 43분, 전라남도 여수시의 한 아파트에서 다급한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세상에 빛을 본 지 고작 넉 달 남짓 된 작은 생명 혜든이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된 겁니다. 신고자는 바로 혜든이의 친모인 라모 씨였습니다. 저기 119죠. 우리 아기가 욕조에 빠져서 숨을 안 쉬어요. 빨리요, 제발. 그녀는 구급대원들에게 목욕을 시키던 중 아기가 갑자기 정신을 잃었다. 물에 빠진 익사사고다라며 울부짖었습니다. 혜든이는 즉시 여수의 인근 병원을 거쳐 광주의 상급 종합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죠. 작은 몸에 온갖 생명 유지 장치를 달고 사투를 벌였지만 안타깝게도 사흘 뒤 끝내 짧은 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혜든이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의료진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의료진이 포착한 것은 영아의 전신에 남겨진 다수의 멍자국, 그리고 비정상적인 신체 상태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아동학대를 의심한 병원 측의 신고로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부모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강하게 반발합니다. 멍자국이요? 그거 아기 살리려고 구급대원들이 구조하는 과정에서 생긴 거잖아요. 아, 맞다. 그리고 며칠 전에 아기가 혼자 침대에서 떨어진 적이 있는데 그때 다친 거거든요. 우리가 무슨 학대를 했다고 그럽니까? 생후 133일이면 아직 스스로 뒤집기도 버거운 아주 작고 연약한 아기입니다. 그런 아기가 침대에서 혼자 떨어져 전신에 멍이 들었다는 부모의 변명, 여러분은 납득이 가세요? 하지만 혜든이의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한 실체적 진실은 가해자들의 입이 아닌 과학적인 법의학 분석과 굳게 닫힌 현관문 너머에 설치된 디지털 증거들을 통해 서서히 그리고 참혹하게 그 민낯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부검인은 말합니다. 이건 도저히 사고로 볼 수 없습니다. 133일 된 아기의 몸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온몸에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됐어요. 이건 명백한 폭행입니다. 이 쌍놈의 새끼들의 뻔뻔하고도 악랄한 거짓말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앞에서 산산조각 났습니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혜든이의 사인은 다발성 외상에 따른 출혈성 쇼크 및 장기부전. 이는 결코 한두 번의 단발적인 사고로 일어날 수 있는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기간에 걸쳐 아주 반복적이고 강력하게 가해진 끔찍한 물리적 타격의 증거였죠. 차디찬 부검대 위에서 밝혀진 혜든이의 상태는 감히 인간의 언어로는 다 설명할 수 없을 만큼 참혹했습니다. 첫째는 골절 상태입니다. 갈비뼈, 팔, 다리를 비롯해 무려 전신 23곳의 복합 골절이 확인되었습니다. 온몸의 성한 곳을 찾는 게 더 빠를 정도였습니다. 둘째는 뇌 손상입니다. 머리 부위에 강력한 외력이 가해졌음을 뜻하는 뇌출혈 증상이 포착되었습니다. 셋째는 장기 손상입니다. 복부 내에 장기가 파열되고 심지어 괴사되어 있었습니다. 장기가 찢어지고 썩어 들어갈 정도의 끔찍한 압박과 타격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넷째는 외부의 외상입니다. 아기의 전신은 온통 멍투성이와 피하 출혈로 덮여 있었습니다. 하루 이틀 때려서는 결코 생길 수 없는 잔혹하고도 악랄한 만성적 학대의 흔적이었습니다. 키 69cm. 여러분의 팔 길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스스로 방어할 힘은커녕 아프다는 의사표현조차 울음으로밖에 할 수 없는 아주 작고 여린 생명입니다. 법의학의 차가운 기록은
역설적으로 헤드니가 겪었을 지옥 같은 고통을 가장 뜨겁고 처절하게 증명해주고 있었습니다. 과학적 증거 앞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던 가해자들. 하지만 그들을 무너뜨린 또 다른 결정적 스모킹건이 집안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진부는 당당하고도 억울하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형사님, 이것 좀 보십시오. 우리 안방에 설치된 카메라 영상입니다. 제 아내가 얼마나 아기를 애지중지 키웠는데요. 이 영상 보시면 우리 아내가 억울하다는 거, 학대 같은 거 안 했다는 거 당장 아실 겁니다. 사건 초기 친부는 아내의 무고함을 주장하며 당당하게 집 안방에 설치되어 있던 홈캠 영상을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아마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몇 장만을 골라내어 경찰의 눈을 속일 수 있을 거라 자만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그 오만함은 스스로의 목을 조르는 결정적 패착이 되었습니다. 검찰과 수사기관이 집념으로 추가 확보한 약 4,800개 분량의 영상 파일. 그 속에는 가해자들이 숨기고 싶어 했던 그 집 안방의 참혹한 진실이 분초 단위로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영상 속 친모 라씨의 행동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와도 같았습니다. 스스로 몸을 가누지도 못하는 133일 된 아기의 얼굴을 무참히 발로 밟는가 하면 아주 작은 발목을 잡아 공중으로 획 들어 올린 뒤 침대 위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심지어 숨을 쉬지 못하게 베개로 아기의 얼굴을 덮어 누르는 이 끔찍한 가압행위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특히 헤드니가 사망하기 직전 일주일, 그 짧은 기간 동안에만 무려 19차례에 걸친 집중적이고 악랄한 폭력과 방임이 렌즈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아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혹여나 무슨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하며 설치하는 것이 바로 홈캠이죠. 하지만 헤드니네의 집 홈캠은 가장 안전해야 할 엄마의 품이 가장 끔찍한 지옥으로 변하는 과정을 묵묵히 지켜보는 유일한 목격자였습니다. 살인의 고의성이 없었다고요. 언제부터 우리는 133일 된 아기를 발로 밟고 집어 던지는 행위를 실수나 훈육이라고 불렀나요? 우리는 그것을 살인이라고 부릅니다. 카메라가 자신을 찍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텐데도 저런 행동을 서슴지 않고 했다는 건데, 공개된 영상만 이 정도이고 미공개 영상은 어느 정도일지 상상이 가지 않습니다. 이건 스너프 필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4,800개의 영상은 사건의 판도를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단순한 폭행의 기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경찰은 이 사건을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송치했습니다. 때리다 보니 실수로 우발적으로 죽게 되었다는 의미죠. 하지만 검찰은 이 홈캠 영상을 근거로 죄명을 아동학대 사례로 변경해 기소합니다.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될 정도의 폭행을 반복하면서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은 이러다 아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것을 알면서도 방치한 명백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였던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헤드니의 끔찍한 상흔과 밀실의 홈캠 영상.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참혹하지만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그토록 충격과 분노를 안겨준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범행 전후로 이들 친부모가 보여준 극도로 비인륜적이고 파렴치한 행적들 때문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낱낱이 드러난 30대 친모 라씨와 친부 정씨의 민낯은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은커녕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도덕성마저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친모 라씨는 육아 스트레스 그리고 남편 정씨에 대한 불만을 범행의 핑계로 삼았습니다.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라씨의 행동은 결코 육아 스트레스로 포장될 수 없는 아동을 철저히 도구화한 악행이었습니다. 자신이 배 아파 낳은 아이를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가 아닌 그저 자신의 분노와 짜증을 배설하는 감정의 쓰레기통이자 소유물로 취급한 겁니다.
이 쌍년은 무려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아기의 비명을 철저히 외면한 채 폭행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운명의 그날,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뒤 의식을 잃어가는 아기를 물이 틀어진 욕조에 그대로 방치했습니다. 일부 전문가는 아기를 물에 일부러 넣어 사고사로 위장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 어떻게 이런 잔혹한 짓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친부 정 씨는 아동학대, 방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습니다. 이 새끼는 아내의 끔찍한 학대 행위를 다 알고 있었고 심지어 홈캠을 통해 실시간으로 그 스너프 필름을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번도 아내를 말리거나 아기를 구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온 국민을 경악하게 만든 진짜 충격적인 사실은 따로 있었습니다. 혜든이가 병원 응급실에서 온몸에 피를 쏟으며 사경을 헤매고 있던 바로 그 당일, 친부 정 씨가 향한 곳은 병원이 아닌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자신의 핏덩이가 숨을 거두어가는 그 처절한 순간에 아버지는 자신의 성적 욕구를 채우고 있었던 겁니다. 친부 라 씨는 정할 수 없는 아동을 철저히 분풀이 대상으로 삼은 반사회적 중죄가 인정되어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친부 정 씨는 징역 4년 6개월을 받았습니다.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방조, 그리고 사건 이후의 보복 협박과 증거인멸 시도가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읽어 내려가며 분노를 감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혜든이가 살아있던 133일의 짧은 생애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60일 동안 지속적인 고통 속에 방치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하지만 이 재판의 결과가 모든 이들을 납득시킨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 검찰은 친모에게 무기징역을, 친부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었습니다. 친모의 경우는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지만 친부에 대한 4년 6개월이라는 형량은 검찰과 대중의 기대에 턱없이 미치지 못했죠. 결국 검찰은 친부의 무책임한 방조와 파렴치한 행적에 비해 형량이 매우 가볍다며 상응하는 죗값을 묻기 위해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생후 133일 중 무려 60일. 아이가 처음으로 베넷짓을 하고 옹알이를 시작할 그 눈부신 시간 동안 혜든이는 뼈가 부러지고 장기가 파열되는 끔찍한 고통 속에서 홀로 울부짖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전부였을 부모가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는 악마로 변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감당해야 했죠. 친모의 무기징역은 단죄의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친부에게 내려진 4년 6개월의 징역형. 아기가 온몸에 피를 쏟으며 죽어갈 때 성매매 업소로 향하고 범행을 덮기 위해 사람들을 협박한 대가가 과연 4년 6개월로 충분한 걸까요? 사법부의 엄중한 잣대와 대중의 법 감정 사이, 그 차가운 간극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혜든이 사건의 참혹한 내막이 언론 보도와 탐사 프로그램을 통해 알려지자 전국은 말 그대로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에 빠졌습니다. 이 분노는 그저 일회성 감정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전국의 수많은 부모와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아동 인권 옹호의 주체로 나서기 시작한 겁니다. 재판이 열리던 날 법원 주변은 전국 각지에서 보내온 200여 개의 근조 화환으로 뒤덮였습니다. 시민들은 가해자들이 탄 호송차를 온몸으로 가로막으며 오열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아동학대 범죄를 남의 집안일, 개인의 일로 치부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사회적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시민들은 자발적으로 엄벌 진정서 쓰기 운동을 주도하며 펜을 들었습니다. 수만 장의 진정서가 법원으로 쏟아졌고 시민들은 피해 아동인 혜든이의 목소리를 대신해 사법부에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리고 이 뜨거운 연대는 결국 친모에게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끌어내는 가장 강력하고도 보이지 않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법원 앞을 가득 메운 200개의 화환과 수만 장의 진정서. 그것은 차갑게 식어간 133일의 작은 생명을 향한 어른들의 처절한 반성문이었습니다. 비록 혜든이를 살려내지는 못했지만 시민들이 뿜어낸 이 뜨거운 분노와 눈물은 아동학대는 명백한 사회적 살인이라는 사실을 우리 역사에 뚜렷하게 각인시켰습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이 슬픔을 어떻게 실질적인 보호망으로 바꾸어 낼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내 배 아파 나왔다고 해서 내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 아이도 어엿한 한 명의 인격체이자 동등한 권리를 지닌 시민입니다. 아동은 부모의 부속물이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동등한 인격체로 존중하는 범사회적인 인식의 변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헤드니가 133일이라는 짧은 생을 온몸으로 부딪혀가며 우리에게 던진 비명. 그것은 더 이상 나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해달라는 절박한 마지막 경고입니다. 정부, 사법부, 그리고 우리 시민사회가 합심하여 아동이 가장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것. 그것만이 헤드니의 억울한 죽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고 그 짧았던 삶에 온전한 의미를 부여하는 유일한 길일 것입니다. 지금까지 133일의 짧은 생, 그 이면에 감춰져 있던 참혹한 진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아동이 안전한 사회를 향한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감시를 부탁드리며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희들의 피를 말리고 뼈를 발라내는 것이야!